네, 다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책 지구적 불평등을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부분 발표를 맡은 이지수입니다. 우선 이 책은 지구적 불평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인을 소개하고 이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며 불평등을 다룬 이론들의 변천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각 이론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해설과 불평등에 관련한 구체적 예시 부족으로 인해 이해하기에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이론으로 경제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경제학은 지구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이 지구적 발달이나 빈곤 개선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가장 많은 참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의 기저에 깔린 명제는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현대성과 인간 복지 개선의 열쇠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 실패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자유시장은 본질적으로 자원의 불평등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학의 대안으로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입니다. 정치경제학은 시장과 경제생활에 대한 권력중심 접근이라고 정의됩니다. 정치경제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생산관계 속의 힘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제국주의나 제국이론,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만큼 개발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준주변 국가를 포함하여 더 복잡한 위계를 설정한 세계 체제 이론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의 강점은 불평등함을 경제적 힘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에 대한 힘의 귀결까지 논의해 국제적 권력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불평등에 의존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 내에서 작동합니다. 권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은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로 이르는 길이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연구나 개발 같은 높은 가치 활동은 부유한 나라에, 부품 조립 같은 낮은 가치 활동은 더 가난한 나라에 배치되는 국제적 분업은 이러한 권력 관계를 나타냅니다. 부유한 국가의 이익 집단이 가난한 나라의 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가난한 국가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소득 수준과 발달 잠재력이 약화되는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힘 외에 인종과 성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구조주의적이라 불평등의 원인을 세계적인 분업과 기업 권력기관에 둠으로써 역시 사회 문화적 행위 패턴을 경시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 정치 경제학에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도 개인적이고 문화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다루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학에 대한 두 번째 제안으로 제시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은 폭넓게 발현되는 사회적 가정을 검토합니다. 연령, 성, 성적 선호, 계층 그리고 민족성을 둘러싼 사회적 토의를 흡수해 세계화에 대한 논쟁이나 근대성의 역학에 대한 불만을 고찰합니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중 하나는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이 분류한 권력의 네 가지 양상은 정치적 권력, 이념적 권력, 경제적 권력, 그리고 군사적 권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처럼 네 가지 유형의 불평등의 근원이 됩니다. 정치경제학이 경제적 권력이 나머지 권력들을 구조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사회학은 이 네 가지 권력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사회 불평등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구적 불평등은 복잡한 문제라 그 어떤 단일한 이론으로도 완벽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구적 불평등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바라본 관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지구적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인구의 소득의 모든 불평등 합계를 구하고 합계 총액을 인구 내 사람들의 수와 집단 평균 소득의 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니 계수는 계속 상승해오다 최근 70 정도에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니 계수가 시사하는 바는 지구적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왔고 예측과는 달리 소득 격차가 오히려 풍요의 시기에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 불평등보다 전체의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니 계수의 한계는 우선 개인 소득의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 가계 소득 불평등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계 대부분은 2인 이상의 소득 수령자로 구성되며 개인 소득은 자택 보유와 같은 다른 물질 자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역사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탐구하여 불평등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요소는 제국주의와 노예제의 유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존 천연 자원이 많은 국가들은 식민지화되어 제국으로부터 강한 노동 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민주의와 노예제 등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악바를 만드는 제도들이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제도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탈식민지 국가를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 등에서 보이는 불평등의 일종인 젠더 불평등은 제국의 산물이 아닌 문화적 요인의 산물임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충분한 제국의 연결은 교육이나 종교의 전파로 문화적 긴장과 폭력을 약화시켜 지구적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는 양면적 면모도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의 요소로는 이주, 종교, 그리고 젠더 불평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이주는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에서 철저히 이민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이주 과정에서 겪는 폭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에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의 교리가 펴지면서 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대한 촉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종교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양면적 면모를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불평등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으로 현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가부장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사회학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지구적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왔고 과거의 유산은 장기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한 포괄적 패턴으로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에 의해 경로 의존성 개념이 대두되었는데 경로 의존성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 자유시장 제도 등으로 수렴한다는 현대화 이론에 도전하며 잘못된 역사적인 유산의 영향력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사회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불평등의 인식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이나 나이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와 불평등을 구별해야 하며 이런 인식은 상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불평등은 지역적으로 현저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영적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적 부의 감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도덕적 인식 결여는 불평등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발표 초반에 제가 경제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접근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경제적 관점으로 회귀하여 부와 소득의 지구적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접근은 현대 세계는 소득과 부의 아주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며 공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차별적으로 집중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으며 이는 현재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밀라노비치의 연구는 부와 소득에 접근할 때 개인에게 집중했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중심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니 계수처럼 인구조사 데이터와 국민 계정은 개인들의 소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비액 이용 가능한 총소득의 척도로 가처분 소득이 과세 가능한 소득보다 더 낮습니다. 셋째, 가정 구성원들을 개별 원자로 보는 것보다 가정의 삶의 기회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가정이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정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세 가지는 밀라노비치가 제시한 현 시대의 소득 불평등 경향입니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세 번째, 중국, 인도와 부유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득 변화 추세에서는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지구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중이라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과 일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적인 사람 계산에 근거했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과 인도의 데이터는 전 지구적 스케일의 데이터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테르보른의 계급 비한 명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테르보른은 중국과 인도 등 국가 간 불평등이 줄어든 것처럼 그런 양상을 보인 데이터도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계급의 귀환은 책에서는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으나 소득적 불평등이 다시 계급 사회로의 귀환을 야기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급의 귀환의 비판은 지구적 위기에서 볼 때 개인의 거주지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주는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불평등 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데 밀라노비치와 테르볼은 모두 이런 국가 간 사회적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소득 접근에 대한 다른 논의 중 하나는 소득에 대한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극빈민층의 재정 사용 방식은 이런 상향적 접근을 통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빈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한 방식이나 예측과는 달리 이들은 소액일지라도 저축을 통한 작은 땅 사기 등 현금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재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친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친족의 유혹 등으로 돈을 쓰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이런 문제를 일찍 인식하여 소액 제출 지원을 통해 빈민들도 은행과 같은 공식적 재정 원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또 하나의 논의는 불평등 분석 방법이 낮은 신뢰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소득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매력 평가는 국가 간 구매력을 평가할 공통 척도가 부족하고 오류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화 전환 비율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다른 물가 내에서는 작동하는 구매력에 도달하기 힘들고 환율이 계속 변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평등에 대해 접근할 때 부와 소득이 아닌 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부와 소득이 아닌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석형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김석형입니다. 우선 주변 환경상으로 조금 목소리가 작을 수 있다는 점 양해 구하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님께서 발표 후반부에 지구적 불평등의 분석을 소득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시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학자들의 경제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삶의 개인적인 가치와 삶의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적인 측면과 개인적 가치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먼저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 시간의 흐름상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 수준 역시 같이 올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성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개인적 삶의 가치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격차는 아주 성장통과 같은 자연스러운 괴리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더 명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삶의 개인적인 가치는 물론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이 작동하고 욕망이 충족되는 방식과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과 부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저자는 불평등의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불평등, 두 번째는 생명 유지 불평등, 세 번째는 실존 불평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이 첫 번째 유형인 자원 불평등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자원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자산,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국가 간 격차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불평등이고 두 번째인 생명 유지 불평등은 신체 건강,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건강과 같은 유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존 불평등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적 삶의 가치와 연관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국가 안에서 자유와 존중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불평등을 나눠놓기는 했지만 삶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불평등의 유형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세 개를 구분하기보다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경험으로 불평등을 시야를 확장할 필요는 있지만 세 가지를 융합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유형과 관련해서 그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지수의 개념으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새천년 개발 목표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UN 개발 계획에서 2000년대에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지구상의 불평등을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총 8개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가 빈곤과 기아의 종식, 두 번째가 보편적 교육, 세 번째가 젠더 불평등 완화, 네 번째가 더 나은 아동 건강, 모성 보건 향상, 에이즈 퇴치,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구적으로 개발도상국과 나머지 국가들 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이 총 8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8개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불평등 자체보다는 조금 더 빈곤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설정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평등 자체를 측정하는 지수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를 아주 가시적인 척도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개념이지 지수의 개념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이 인간 개발 지수는 총 3가지 측면에서 불평등의 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수준, 세 번째는 교육인데 조금 더 앞에 것보다 직관적인 지수입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와 인간 개발 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 개발 지수는 어느 수치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 기대 수명, 그 국가의 국민들 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수준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평균적인 수치가 존재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PPT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생활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1년 동안 벌어들이는가 정확한 지수로 측정이 되고 세 번째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의 평균 학습 연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개념을 모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 3가지 유형을 평균을 내게 되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롤지는 이 국가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수치들을 비교해 보면 정확한 수치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간 복지의 확대 전망을 향해 그 국가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의 진전을 이루었는가가 정확히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 개발 지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인간개발지수는 투입 측정과 산출 측정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입 측정,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보면은 8살 때 이제 학교에 처음 등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쭉 거치고 나면 이 아이의 문해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수치가 또 따로 존재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입학생들이 꼭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을 모두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입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교육체계에 그대로 남아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려면 이 투입 측정하고 산출 측정을 따로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의 양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것인데 앞에 새순환 개발 목표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문해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산수 능력이나 정보 해독성을 비롯한 그런 총체적 인지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많이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비판은 이 인간 기반 지수가 그 수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인데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총 두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내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간 개발 지수가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간의 평균 수치로서의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국가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간 개발 지수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으나 상위와 하위의 구분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국지적인 불평등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인간 개발 지수를 평가하는 주체에서는 얼마 전부터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를 따로 비교한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 발달 차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건강 그리고 생활 수준 그리고 교육 얼핏 보면은 정말 다른 수치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국민 총소득 같은 이런 경제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지수의 성분 사이에서 어떤 지수가 우리의 이해를 높여주는지는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기대 수명만을 보아도 전체 지수와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두 가지 불평등 측정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 요지를 보면 이 불평등의 유형을 아주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세계화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계화는 이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데 아주 큰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저자는 세계화의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형의 세계화는 경제적 세계화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국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 밑에 그래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Y축이 경제적 세계화 수치이고 총 4가지 시점이 있는데 1914년 산업화 시기입니다. 이 산업화 시기까지는 뭐 건강과 그런 경제적 가치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영에 수렴하던 국가들마저도 이 경제적 세계화, 시장 개방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세계화가 아주 크게 이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14년에서 1950년 사이 즉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아주 큰 역사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국가들은 자국 보호주의, 자국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은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끼리 뭉치게 되었습니다. 전 시장이 개방되어서
전 세계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보호무역이 이루어지고 자본과 노동이 지구적 이동이 아니라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를 위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 세계화 수치가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표현하는 개념을 경제적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이 종전을 하고 1980년에 정확히는 1988년, 1990년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냉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으로 아주 큰 갈등을 겪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때만큼의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경제적 세계화 수치가 높아지는 양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냉전이 마무리되고 2008년 우리 전 세계 경제에 큰 파급을 갖다 준 국제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화 수치는 아주 크게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2008년 이후 이 책이 지금 2010년 초반대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적 세계화 수치가 또 크게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추록이 달려있긴 한데 요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경제적 세계화 수치가 등락을 거듭했고 이 지금 198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를 뒤엎는 반전은 미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세계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화가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자는 일반화된 생각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경제적 소득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화 불평등 수치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1914년, 50년, 80년, 2008년 이 4개 수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0년까지는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전쟁 시기에는 크게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1980년부터 2008년까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 아니라 적당히 유지되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화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이 경제적 세계화와 불평등과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단 하나의 명제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화를 반대하면 불평등이 줄어들까? 세계화를 지지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원인들의 총체적인 접근을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제적 세계화의 주요 요소로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경제 구조가 변동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탈규제 정책, 국가들 간의 관세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금융시장이 전 세계화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많은 노동력들이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와 이민이 많아졌고 이러한 5개 요소들 정도가 경제적 세계화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자연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 구조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앞에서 이 보시는 3가지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을 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7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국가 연합의 개념의 조직들은 강대국들이 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강대국들은 이 국제 조직의 실권을 행사해서 복지국가와 최빈국 정부를 결론적으로는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최빈국들에게 이 강대국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국가 간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국가 자산을 민영화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최빈국 정부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 복지에 써야 할 비용으로 시장과 무역의 자유화를 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부구조가 개편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국가 간
재편되는 구조 방식이 불평등이 완화되는 양상이 아니라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세계화에 주목하는 방법이 바로 정치 경제적 세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좀 8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고 아주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어느 하나만 딱 가지고는 이 세계화에 대한 도평을 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데 앞에 이제 정치 경제적 요소는 국가 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인구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 요소는 전 지구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지구적 영향이고 인구학적 요소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문화 갈등 또는 문명 전쟁이나 종교적 전쟁 같은 그런 국가 간의 아까 비슷한 요소들도 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관행에 대해서 그런 소수민족 간의 차별이 일어난다거나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국제적인 영향까지 아주 일련의 긴 척도상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묘지는 이 세계화의 구체적인 요소들 간에도 불평등 패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서로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이 요소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효과가 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역 개방과 외국인 직접 투자 앞에서 경제적 세계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과는 서로 뒤섞이면서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 정치적 제도상의 문제, 가령 어떤 국가가 부패하거나 또는 법 조항이 미비할 경우 그 국가적 차원에서 엄밀히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탈규제,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7위 강대국이 빈곤국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중기적으로는 이 국가적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화에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자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의 조직화된 아주 다수적인 원인에 대해서 섬세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지 획일적인 분석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릴 섬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하면 이 불평등의 원인은 본성적으로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단일한 정책 처방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섬세하게 분석해서 역사적으로 이 요소를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 요소를 했더니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들더라. 이러한 측면을 각각 주목해서 가능한 정책 대응을 아주 방대하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7위에 관련된 내용인데 7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이나 WHO, 세계은행과 같은 아주 국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이 연합한 국제 조직이 있고 그리고 국가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정부 기구, 옥스팜이나 그린피스, 그리고 국경원 의사회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국제 조직과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 정부가 연합한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이 국제 조직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각국 정부는 국제 조직에 각국의 사익이나 또는 그 국가에 속한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펼치게 되고 이에 대응해서 국제 조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각국 정부를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라 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운동을 펼칠 수 있고 또 비정부 기구나 국제조직 같은 경우는 아주 학문적인 분석을 하고 논평을 함으로써 이 각국 정부가 이 논평을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치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리의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 치리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우선인가? 혹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변하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국가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로는 핵심은 세계은행과 같은 유럽연합과 같은 시리들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논평이나 혹은 학문적인 논평이나 혹은 그런 정치적 사회적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꼭 그 정부가 쉽게 말하면 말을 듣지 않죠. 효과적 권력이나 민주적 합법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국가의 개념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변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장식함에 있어 세계 7위의 재구조화는 정치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국가 차원에서 좋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 7위의 재구조화를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근거로는 개별 국가 반응에는 필연적으로 결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개발도상국도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제도적 변화를 하려고 해도 이는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으로 정치적인 압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 국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7위는 세계 권력 구조에 분명히 실재한다는 것인데 물론 앞처럼 구속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나 재정 안전성, 환경 지속 가능성, 세계적 불평등과 같은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들 간의 연합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렇게 국가 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 7위의 존재는 아주 필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세계 7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론으로 가장 유명한 이론이 로드릭이 제시한 3분 운법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한 국가 내에서 세계 시장 개방, 그리고 국민 국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분석을 이 로드릭이 수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 국가와 국민이 주권을 갖고 그리고 세계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주적인 책무성을 위반하게 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내 불평등은 수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 국가와 민주주의를 갖게 되면 경제적 국수주의, 가령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이에 예시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개방과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면 국가 주권의 이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예로 독재가 있죠. 국민이 주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때그때 조정이 되게 되는데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훨씬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 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시간의 괴리로 인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이 로드릭이 또 하나의 논평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는 세계 7위의 구조의 개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장 5가지 큰 명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시장은 치리 제도 내에 깊숙이 내포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번영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없다. 세 번째로 국가는 자신의 사회적 조정과 제도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로 국가는 자신의 제도를 다른 국가에 부과할 권리가 없다. 다섯 번째로 국제적인 경제적 합의의 목적은 국가 기관들 사이의 접점을 관리할 교통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다섯 가지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명제는 모두 어떻게 보면 권고의 개념입니다. 다섯 가지가 이제 핵심인, 다섯 번째 명제가 핵심인데, 국제적인 경제적 합의의 목적은 국가 기관들 사이 접점을 관리할 교통 규칙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7위가 아주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결국은 그 7위도 국가들 간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다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권력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7위의 권력에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그리 현실성, 정치적으로 가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 국가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론은 도출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획일적인 이상, 예를 들어서 세계화를 반대해야 한다, 찬성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이상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이 각각의 요소를 뜯어봐서 역사적으로 이 요소를 해봤더니 실패하더라, 이 요소를 조정해봤더니 불평등이 조금 완화되더라, 이러한 분석을 해서 아주 섬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앞으로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